있습니다. 엽기꽃과 발음하기도 힘들어. 자, 백로자 2교 보시고요. 한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 보시면은 봐보세요. 자, 뭐 물고기가 새우가 많아서 뭐 물결 뚫고 들어갈 생각이 있는데 막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가랑비에 엮이고 핀 언덕에 도로 날아가서 이제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가길 기다리면서 이제 물고기를 먹으려고 기다리는 이제 백로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계속 기다리니까 가랑비에 비가 오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깃털이 잘 다 젖고 있대요. 세게 있어서 비가 와서 깃털이 젖는 상황은 여러분들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실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여울의 물고기에 가 있는데 사람들은 말한대요. 기심을 잊고 서 있다고. 자, 기회를 엿보아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로라는 애는 사실 사람들만 얼른 돌아가면은 물고기 잡아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백로의 모습을 착각하고 오해해서 아, 얘는 정말 아무런 욕심 없이 저 고고한 자태 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 이규보, 시적 화자와는 다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로라는 이 새 자체가 겉에가 굉장히 하얗잖아요. 그래서 고결한 뭔가 지주와 절개 대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저희 왜 고려 시절 봤듯이 겉은 희지만 속은 검은 애들, 겉과 속이 다른 애처럼 해석하는 이런 시들도 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새 중에서 백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2번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백로의 속마음, 그 다음에 이 백로를 보면서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런 주관적 판단을 대비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는 물고기만 탐하는 탐욕스러운 존재지만 청렴한 척하는 백로.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 잡아먹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백로의 이 하얀 겉모습만 보고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말하는 이 사람들 둘 다 비판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원래 백로라는 것은 청렴한 선비의 표상인데 이러한 기존의 이미지를 깨트린 시조다라는 거죠. 한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이제 시상의 이런 것을 뭐 발상의 전환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제 전환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이 한시는 포인트입니다. 다른 거 뭐 별건 없고요. 자, 그럼 한 장 넘기시면 고려가요와 경기체가 이런 내용들이 간단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쭉쭉 넘기셔서 조선 전기 부분 보시면 악장의 부분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 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바로 들어가실 거예요. 조선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면서 나름 건국의 정당성을 많이 노래를 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 사람들에게 뭔가 납득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반역이 아니고 이것은 옛날부터 정해진 운명과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악장은 사실 여기 보시다시피 향유 계층이 제한돼 있겠죠. 조선을 건국한 세력 애들끼리 그냥 약간 지지고 볶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목적성이 당연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몇 작품이 없어요. 그래서 악장은 오히려 뭐냐면 그 국어사 쪽으로 의미 있는 자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게 저희 고려 말부터 봤던 시조잖아요. 그래서 시조에 대해서 보실 거고 각자 그 상층국 수업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초중 종장의 3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시조를 평시조라고 하는데 이 평시조가 2수 이상 붙어있는 연시조의 발전도 보인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아래 내용 보시면 창작 계층에 따라서 시조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사작품 여기 보시죠. 개인의 서정을 표현하는 욕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시조로는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가사작품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사안보의 연속체 운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시조는 초, 중, 종장하고 연시조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한 줄을 좀 띄고 약간 씌워주는 게 있는데 가사 작품은 따다다다 줄글로 다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내용을 구분하면서 서사, 본사, 결사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원래 작품은 쭉 붙어 있기 때문에 연속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가와 산문의 중간 성격을 지닌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가사 작품은 시조는 그냥 서정 갈래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가사 작품은 그래서 도술 갈래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아마 수업을 이미 들으셨거나 또는 이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맨 마지막 결사의 마지막 줄을 시조의 종장과 비교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창작 계층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한시는 애들아 특히나 작자 계층이 창작 계층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의 양반 사대부거나 아니면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 여자는 이 당시에 특별히 교육을 할 만한 전문 교육기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한시를 쓸 만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원래 타고난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특히 허난서론 같은 경우는 남편이 되게 이렇게 이제 외도하고 밖으로 돌았던 왜냐면 이제 자신에 비해서 부인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추측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삶도 약간 불우해서 작품들도 좀 굉장히 슬픈 이런 작품들이 많고요. 자 넘길게요. 자 용비어 청가입니다.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죠. 뭐가 나르샤였는데? 육룡이 나르샤죠. 여기서 육룡이 나와요. 6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르샤잖아요. 샤가 상충곡에서도 어디서 나오더라? 어디서 하나 나오는데 샤가? 아무튼 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감탄형 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들 보면 이제 나중에 저희가 배우시다 보면 하도 할샤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많기도 많구나 뭐 이런 감탄의 이제 의미로 쓰입니다. 일단 용비어 청가는요.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총 125장 있어요. 여기서는 1장, 2장, 67장, 129장 있죠. 제일 유명한 구절이 2장이죠. 아시다시피.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볼 건데, 자, 다른 고전시가 작품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근데 이 작품은 특히나 중국 고사 인용이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충곡에서도 그런 부분 나오죠. 자,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나의 지금 자연을 즐기는, 자연에 묻혀 사는 나의 삶은 어떤 정도의 삶이냐면 옛사람의 풍류에 미치는 삶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인용의 근거를 끌어와서 쓰길 좋아하는데 특히나 얘는 목적성이 있는 문학이죠. 조선의 건국은 필연성이 있는 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우리 선조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보세요. 해동 육룡 나오죠. 육룡 나오는데 이제 앞에서 육룡이 이제 앞에 4명까지는 이성계 앞에 선조들이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2명이 남잖아요. 이 2명 남는 게 태조, 그 다음에 태종입니다. 이제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하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선조들 태조랑 태종. 그 다음에 앞에 그 선조들까지 묶어서 한 6명 정도. 그래서 육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쓰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네요. 육룡이 나라시, 그죠? 육룡이 나르시어라고 여러분들 해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마다 천복이시다 이랬죠.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용비어 청가의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성이 동부하시는 이게 뭐냐면 고성이라는 게 그냥 중국의 부사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옛날에 유명한 왕과 딱 들어맞는 행적을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냐면 조선의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이런 고사를 인용해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명한 이제 장이 제2장이고요.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에 훈민정음 창제할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아시죠? 저희 배웠잖아요. 이렇게 넘어갈까요? 얘가 뭐니까? 자, 눈빛에 갑자기 피하면 안 돼. 인사야? 형식 형태소니까 넘어가지요. 실질 형태소면 기분이 되겠죠? 자, 나무는 바람에 아니밀세 곧 좋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원래는 좋다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국외음화 적용돼서 작품들 보시면 요렇게도 쓰입니다. 이렇게도 두 개 다 쓰이고 그럼 이렇게 바뀌었을 때 쓰일 때 뭐랑 헷갈린다 그랬어요? 요런 거랑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요때의 조는 뭐냐면 요 좋아하다가 아니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때의 좋다는 뭐라 그랬어요?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포인트는 요냐, 오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다 이제 이런 거 저희 많이 했잖아요. 여름은 뭐냐면 열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는 것. 그래서 열매는 많다 뭐 이런 얘기고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치고 내를 잃어서 바다에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보세요. 바람과 가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종의 얘네들에게 닥치는 시련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시련에 안이 흔들린다 라는 거죠.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다. 자, 그 다음에 67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중간에 그 이성계가 고려에서 얘기를 한단 말인데 그 말을 안 듣고 위화도에서 회군하는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할 법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가람의 뭐 가세 작원을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늘의 도움, 요게 포인트예요. 하늘의 도움을 받았다. 즉 하늘이 미리 정해놓은 일정이었다 이거죠. 조선의 건국은 하늘의 뜻이었다. 뭐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125장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천세 후에,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미리 정해놓은 일이다 이거죠. 조선 건국은. 그래서 노인개국, 어진, 이를 쌓고 나라를 열 수밖에 없었다. 복년이, 복스러운 이제 해가 앞으로 끝이 없을 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경천근민 뭐 이런 것도 여기 경자가 공경하다요. 그러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자, 그 다음에 근민 백성을 섬긴다. 뭐 이런 내용이죠. 백성 섬김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앞으로 더욱 굳으실 거다. 더욱 굳건하게 나라를 세울 거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임금하 알아소서. 자, 낙수의 산행 가서 하나를 믿으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라 태가왕이라는 이런 사람이 너무 사냥을 좋아한 거지. 그래서 사냥을 한참 하고 나서 돌아왔더니 왕위에서 잘렸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교훈을 삼아라. 타산지석 삼아라. 즉 사냥 너무 가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조선이란 나라를 잘 번창시켜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용비어천가는. 자, 그러면 뭐 옆에 설명 나와 있죠?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1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쓴 것을. 그래서 6대까지의 조상들을 신격화시켰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고전서문 들어가시면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나라의 정당성,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신격화시키는 게 고전상문에 이제 건국신화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주몽이라든가 이런 애들 어때요? 김수로라든가 이런 애들 다 아래서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고전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작품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조선이 영원히 번창하기를 기원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자, 중국의 유명한 정치를 잘했던 사람들의 역사적인 고사 그리고 그 뒤에는 세종의 6대 조상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앞에 중국 얘기를 먼저 해요.
중국에서 유명한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선조도 이렇게 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절은 중국, 그 다음에 후절은 이제 조선의 6대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보시면 그쪽에 위화도 해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111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볼게요. 자, 111쪽. 자, 이제 시조가 본격적으로 한동안은 나옵니다. 자, 보시면 500년 도읍지 또는 반천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고려 얘기예요. 자, 도읍지를 자 필마라는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이 자 말을 혼자 타는 거예요. 뭐 이 당시에 당연히 말을 아무나 타지도 않지만 또 말을 혼자 탄다는 건 뭔가 조금 이례적인 일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산천은 의구하되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요런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산천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걸, 사람이라든가 인재라든가 이런 인간 사상은 엄청나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자연과 인간 세상, 인세라든가 세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조를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긍정적이고 얘는 부정적인 거로 묘사하고요. 얘는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변화해요. 그리고 얘는 언젠가는 뭔가 한계가 있는 존재 이렇게 묘사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문구는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관대없다 이런 거 보시면 대꾸법 눈에 보이시죠?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이런 게 보시면 되고요. 어즈버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일단은 감탄사를 사용하면 당연히 영탄법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조는 마지막 세 번째 줄 종장 첫머리에 감탄사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감탄사 뒤에는 당연히 화자의 정서가 따라 붙겠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태평연월이죠. 태평연월보다는 여러분들 아마 태편선대 정도가 더 이게 눈에 익으실 텐데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추가로 저희가 공부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뭘 더 아시면 좋으냐면 요순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중국이에요. 요 나라 임금과 순나라 임금 때 우리나라 뭔가 세종이라든가 성종이라든가 이런 이제 임금처럼 요 시대 때 굉장히 태평했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얘네들이 고전시가 얘기하다 갑자기 요 나라 임금이 순나라 임금이 또는 요순이 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뭔가 태평한 나라가 태평한 이야기를 인용해서 쓰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울 부분들을 외워놓으시면 사실 고전 시간은 훨씬 쉽습니다. 푸시는 시간도 줄어들고 처음 보는 작품을 보셔도 자 이런 것이 다 꿈인가 싶대요. 그럼 보세요. 태평연월, 태평선대 요 시대 때는 어떤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그쵸? 고려시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고려는 이미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꿈과 같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 무상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좀 더 구분하자면, 여기까지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오랜만에 고려의 옛 수도지를 혼자 말을 타고 갔더니, 근처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옛날 고려 성터나 이런 건 다 무너져 가고, 정말 이렇게 몰락한 고려 왕조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감정을 노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감정은 뭐다? 다 꿈과 같다, 무상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망해버린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 한탄을 뭐 이런 말도 써요. 맥수지탄이란 말도 씁니다. 요즘은 약간 추세가 몇 년 전부터 사자성어를 막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필수적인 어휘는 혹시 모르니까 또 여러분들 때 2년 뒤에 또 보는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좀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작품입니다. 흥망이 유수하니 흥하고 망하는 것은 수가 정해져 있대요. 만월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대라든가 무슨 정자라든가 하면은 만월대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마시고 대 정도의 한자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만월대가 무슨 개성 송악산의 고려의 궁궐터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알려면 이렇게 해서 뭔가 문제하려면 분명히 보기를 줄 거예요. 전혀 보기를 안 주고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반천년. 근데 500년 정도 나오면 아 고려 얘기하는구나 알아두시면 더 좋긴 하죠. 자, 그래서 만월대도 추초로다라는 거예요. 자, 가을에 풀 같대요. 그러면 가을에 풀이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하늘하늘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름풀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름 막 뭔가 이렇게 쑥쑥 뽑아나가져 가는 그거라면 가을은 이제 겨울을 앞두고 뭔가 가늘가늘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500년 왕업이 목적. 자, 목동에 피리 소리에 붙여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무슨 내용이냐면 500년의 그 고려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 갔다 이런 겁니다. 더 성향에 진화는 계기. 자, 계기 여기서 누구겠어요? 누굴까요? 얘들아. 시적 화자겠죠? 자, 자신을 슬픈 건데 석양에 지나가는 계기 눈물겨우 한다. 한 걸음 건너뛰어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일단 슬픔을 객관화시켰다. 말이 어렵죠? 자, 하시면서 계속 반복되면 좀 더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자신이라고 하지 않고 지나가는 계기, 나그네가 눈물겨워 했다. 그러면 슬픔을 객관화시켰다. 이렇게도 봅니다. 아, 그리고 얘들아, 이게 석양은 항상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해가 지는 거니까 단순히 그 당시의 시간적 배경일 수도 있지만 고려의 멸망을 얘기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면 무슨 법이라고 하죠? 중의법이라고 하죠. 이 정도 넣어두시면 되겠죠? 내가 봤을 때 20시간에 모두 작품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내가 봤을 때 한 300도 300도까지 하려나? 조금 더 할 수 있으려나? 작품마다 좀 걸리는 시간이 좀 다르긴 할 텐데 하여튼 최대한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작품 볼게요. 선인교, 뭐 개성 이런 거는 약간 그 시대적 배경 이런 걸 아는 게 필요하긴 한데 자, 일단 보세요. 물이 자아동에 흘러들었대요. 자, 반천년의 왕업이 물소리밖에 없대요. 이것도 인생 무상. 그리고 어쨌든 소리가 나오니까 여기서 저희가 끌어낼 수 있는 일단 감각은 청각이겠죠? 청각, 더 나아가면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뭐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는 개념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안 쓸게요. 그래서 아희야, 아해야 뭐 이런 거고요. 구국 흥망을 물어서 무엇하리요.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 다 서리법이잖아요. 물어봐봤자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국은 여기서 지금 고려잖아요. 그쵸? 고려의 흥한고 망한고. 그쵸? 이런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물은 이것도 여러분들 그거예요. 물은 변함없이 지금도 흐르는데 옛날 고려의 왕조의 모습은 이제 물소리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런 작품입니다. 고려 말과 그다음에 조선 초기까지는 이런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한탄에 대한 시조가 많이 나타난다. 보시면 돼요. 자, 112쪽 보시면 자, 그래서 찬란했던 고려에 대한 추억의 내용들이 많다. 뭐 이런 거고요. 이런 부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자는 예전에 화려했던 고려의 시절이 꿈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고려의 멸망과 해안에 대한 무상감이 표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필마는 혼자 말을 타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에 은둔하던 뭔가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상징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타고가 아니고 굳이 필마라고 했을 때는 나름 시적 화자가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었겠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망국의 회한, 한스러운 감정 뭐 이런 거고요. 여기도 망국의 슬픔 이런 내용이고요. 아, 석양 나오네요. 여기. 그쵸?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고려 왕조의 몰락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중의적 표현이다.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왜 삼경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석양이라든가 밤이라는 시간적 자체가 시적 화자가 뭔가 고난이든 이별이든 시련에 처한 이런 부정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심화시키는 시간적 배경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나름 여기서는 미래를 지향하려는 태도가 엿보인다. 왜? 구국의 흥망, 흥하고 망함을 말해서 무엇하리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의지가 나름 보인다 이거죠. 다른 두 작품에 비하면 뭐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 113쪽 상충국과 연결시켜서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러면 넘겨서 114쪽. 자, 114쪽 보겠습니다. 자, 수양산 바라보며 성산문이에요. 자, 이 사람 보세요. 단종이에요. 있잖아요. 그 고려 그러니까 멸망하고 그 다음에 조선이 건국하는데 그쪽에 대한 시조가 많고요. 또 하나 되게 시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단종이 폐위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막 생유씨 막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쪽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사람들의 뭔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되게 유명한 시조예요. 자, 수양산을 바라면서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수양이라는 게. 이 당시에 여러분들 그 세조가 대내가 수양 대군이었죠. 원래 대군일 때. 그리고 실제로 백이야 그 숙제라는 사람, 이게 이제라는 게 앞에 글자를 하나씩 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 백이야 숙제도 외우시고 이제도 같은 애구나 외워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외워두시면 좋다라는 판단 기준은 뭐냐면 이 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수양산 얘가 또 하필이면 백이숙제가 수양산이라는 곳을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냐면은 중간에 나라가 바뀐 거야. 그래서 충절을 지키려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산에 들어가서 그 채소 같은 거 먹다가 굶어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조와 절개 얘도 대명사야.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 백이야 숙제를 까요. 수양산 바라보면서 얘네들을 뭐라고 해요? 하나인데요. 줄여 죽을지는 굶주려서 죽더라도 너희들 왜 채소를 먹어? 이런 거죠. 비록에 푸성기 채소라고 할지라도 그거 누구의 땅에서 난 거야? 너희들이 그 싫어하는 고려 왕조의 땅에서 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작품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인 백이숙제보다 자신의 지조와 절개가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포인트인 작품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체미는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를 보긴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면 뭔가 어쨌든 채식하는 이런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면 녹봉을 받는 녹봉이 뭐예요, 여러분들? 녹봉이 뭐야? 그쵸? 그 당시에 벼슬을 해서 받는 월구가 같은 성격인 거죠. 두 가지 의미도 있어요. 어찌됐든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인 애들을 질책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지조와 절기가 더 뛰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115쪽이 있거든요. 같이 보실게요. 요거는 따로 쓰시지 말고 자 보세요. 자, 백이야 숙제는 이름난 충신이에요. 그런데 얘가 뭐라 그래요? 얘들의 절이가 부족했음을 비판해요. 이거 자체가 상식 뒤집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절이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이러한 백의 숙제를 비판으로 인해서 자신의 절기가 더 높다는 것을 참신하게 드러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시가에서 참신하다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약간 통념을 뒤집은 뭔가 통념을 다르게 활용했을 때 참신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몇 개 있어요. 참신하다라고 평가하는 작품들이.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114쪽으로 넘길게요. 자, 보세요.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이 여러분들 뭐냐면 금강산의 여름 이름이에요. 금강산이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름이 달라요. 뭐 겨울에는 개골산 막 이래요. 금강산이 봄의 이름이고 뭐 그럽니다. 아무튼 금강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강산을 얘기한 이유는 얘들아 뭐냐면 높은 산. 거기 원래 그러니까 금강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봉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1봉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높은 봉우리 약간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이미지다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낙낙장송이 되겠대요. 여러분들 축축 늘어 떨어지는 어쨌든 이게 소나무죠. 그러니까 사대부의 절개라고 쓴 거죠. 밑에 소나무예요. 소나무가 돼서 백설이 자 보세요.
나무나 풀이나 이런 식물 입장에서는 백설이라는 게 뭐예요? 시련, 고난의 상징적인 애죠. 그런데 이 백설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또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영원히 푸르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의 이 푸름의 색깔과 백, 일단은 또 푸르름, 얘 두 개를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면 뭐라고 써요? 하나의 색깔, 색채 대비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색채 대비를 해야지 라고 쓰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이미지가 선명하다는 거 이 사람이 알고 있겠죠. 그러한 기법을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백설이 만군군하다라는 이 부정적 현실은 당연히 수양대군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수양대군의 집권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자, 여기 전체적인 요소는 뭐냐면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 거하니 스스로 물어보고 나는 제일 높은 봉우리의 낙낙장송이 되어서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도 나는 나 혼자라도 푸르를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세조가 이제 집권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그럴까봐 다 아부를 하더라도 단종을 배신하더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어.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문이에요? 뭐? 자문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문하고 또 자문을 하는 게 맞냐. 자문 자답. 내가 뭐라고 쓴지 이제 알았어. 자문 자답을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한다. 자, 그러면 그냥 나는 이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당연히 자문 자답이라는 구조를 취하는 것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죠. 근데 모든 표현법은 사실 그래요. 일반 말과 그냥 썼을 때는 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쭉 넘겨서 2번에 보시면 흰눈 속의 푸른 소나무가 제목이죠. 자, 그래서 소나무는 상록수다. 그래서 사대부의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기시면 자, 백설이라는 것은 흰눈인데 이런 차가운 겨울을 상징하는 나무에 있어서 이 흰눈은 부정적인 소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가는 낙낙장송에 비유하면서 끝까지 절개를 굽히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처럼 인간 세계에 있는 이런 사건을 자연물에 비유해서 자신의 충절을 표현하고 있다 이거죠. 인간 세계의 사건을 자연물에 비유한 건 뭐냐면 백설이 만공군하는 상황이겠죠. 보시면 됩니다. 자, 넘기셔서 117쪽 볼게요. 웬만하면 문제 부분은 제가 손 안 댈 거예요. 자, 까마귀 나오네요. 저번처럼. 자, 볼게요. 자, 까마귀가 눈비 맞아서요. 흰은 듯 검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까마귀라는 애는 원래 까만데 눈비를 맞아서 하얀 척 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야광명월 밤에도 빛나는 밝은 달들은 밤이 돼도 어둡겠냐? 어둡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까마귀랑 야광 이 명월들은 서로 대조되는 대상이겠죠. 까마귀는 눈비를 맞아도 검은 게 보이고 야광 명월은 어두운 밤이어도 그 밝음을 잃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임양한. 여기서 임은 이제 시대적 배경을 따지면 단종이에요.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수가 있겠냐? 고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서리법 나타나는 거죠. 즉 나는 일편단심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작품 두 번째. 자,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쳐요. 자, 그럼 보세요. 낙낙장송 여기 또 보이죠? 어찌됐든 보시면 송이에요. 저희가 이런 시대적 배경을 모른다고 쳐요. 근데 소나무요. 소나무 입장에서 눈서리가 치는 바람이라는 것은 좋을 리가 없겠죠. 밤이라는 소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소나무에게 있어서는 부정적 현실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자, 이런 눈서리 바람 때문에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 가고 있대요. 충신들이. 하물며 못다 핀 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소나무보다 작은 애들이죠. 그래서 젊은 유생과 선비들. 이런 애들은 말해서 뭐 하겠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도 해석하냐면 과거. 이미 일이 벌어졌어요. 원인. 현재. 낙낙 장성들, 춘신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막 고문 당하고 죽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쓰러져 가요. 그러면 그 밑에 벼슬도 하지 못한 유생과 선비들은 어떻게 되겠어? 다 얘네들도 쓰러지겠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의 이런 순서에 따른 흐름이 보이는 작품이다. 이렇게도 평가됩니다. 그래서 낙낙장송은 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낙낙 때문에 이제 수양대군에게 뭔가 살해당한 또는 고문당한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비유적인 의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비유. 그냥 장송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뭔가 쭉쭉 널어지는 뭔가 힘이 없는 약간. 자, 그러면 금방 끝났죠? 이렇게 금방 끝나는 작품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118쪽 보시면 자, 일단은 자연물에 굉장히 상징이나 비유를 많이 사용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광명월이라는 것은 밤이 되어도 변함이 없는 빛나는 달이니까 절개를 지키는 사육신을 의미한다. 뭐 사육시까지는 아니어도 충신, 절개 정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세조에게, 수양대군에게 목숨을 잃은 충신들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충신들이 세조의 횡포에 이겨내지 못하고 심지어 그 밑에 젊은 선비 학자들까지 무고한 피해를 입는 현실을 한탄하겠죠. 왜요? 유생들이 뭐 하겠어요? 상소문 올리겠죠. 그럼 누가 올렸나 하고 이제 걔네들도 고문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종이 생각보다 왕위로서의 업적은 없지만 문학사 쪽으로는 이 일로 인해서 나온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리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 나라에 대한 걱정, 나라에 대한 걱정을 여러분들 우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국 충정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노래한 작품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넘겨서 120쪽 사랑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방 안에 켜있는 촛불. 자, 촛불은 어때요? 이렇게 흘러내리죠? 불이 있으면 그게 마치 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동경상련이라는 말도 쓰고 자, 조금 어려운 말 써볼까요? 너와 나의 감정은 하나야. 근데 이런 표현을 자, 어려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정서적 등가물이란 말도 씁니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안 하죠. 보충 수업이니까 하는 거야. 자,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자 이거죠.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 맨날 쓰는 표현법을 쓰면 질리잖아요. 새로운 언어들을 자꾸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저 고등학교 공부할 때는 객관적 상감이란 말이 없었어. 중간에 생겼어. 자, 그래서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은 모르느냐. 저 촛불이 나와 같아서 아예 대놓고 너와 나는 같다 얘기하고 있죠? 속 타는 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촛불처럼 속 타는 줄도 모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뭔가 얘한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한과 슬픔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뭔지는 모르겠으나. 자, 작품 2번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고전시가 보시면 천리, 만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시적 화자가 임과 실제로 떨어진 물리적 거리일 수도 있고 슬픔의 깊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이런 느껴지는 거리감일 수도 있고 그만큼 멀어지는 거리감만큼 슬픔의 깊이가 깊어질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여의다 헤어졌으니까요. 자, 내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냇가에 앉아있는데 자, 냇가는 그냥 흐르죠. 근데 냇가에 앉아있으니까 얘도 나처럼 눈물을 흘리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도 뭐가 된 거냐? 감정이입이 된 거죠. 그래서 네가 울고 있구나. 근데 하필 나는 더 그리운 계절이 밤이에요. 그쵸? 자, 밤, 감정이입 보시면 이제 봤던 게 또 보이네 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 내 마음을 베어내서 저 자를 만들고 싶대요. 자, 얘들아, 이런 게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 최종적으로 저 되겠죠? 이거 뭐야, 얘들아? 저달 할 때 저의 품사는 뭐죠? 지시대명사. 그쵸? 자,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배운 척.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저 달을요, 구만리 장천, 처음 높은 하늘에 번듯이 걸어서 고운님, 내가 사랑하는 임도 나를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임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를 뭐라고 하느냐? 화자의 분신이라고 해요. 어떻게 분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나루토도 아니고. 자, 그래서 화자의 분신. 자, 그래서 이 장천도 얘들아 뭐야? 장천이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천도 천이겠죠. 자, 그래서 그만큼 구만리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멀겠지만 정서적인 거리감도 같이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셨죠? 자, 그러면 121쪽 보면서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촛불이 나의 마음과 같구나. 자, 촛불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표현이 여기서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겠죠.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적용하면은 요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의탁이라는 단어 잘 써요. 사물이나 자연물에 의탁하여, 의지하여 이런 표현이고요. 그다음 2번 임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천만리라는 거. 자, 요렇게 이 작품만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리감 깊은 안타까움 이런 거 표현한 것들 여기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냇물의 감정이 표현하는 거 나왔었죠. 그리고 얘는 심지어 냇물의 소리를 울음소리를 표현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청각적인 건 끌어낼 수도 있겠네요. 물어본다면.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 유배된 임금이 얘가 호송한 사람인가 그럴걸요. 그래서 이제 나름 자책감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추가적으로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달 나오거든요. 달은 다른 작품에서도 나와요. 자, 그래서 근데 마음이라는 것을 버현해서 달이라는 걸 하고 싶다. 이런 거는 마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했다. 자, 그래서 이게 몸의 감각기관으로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을 그래서 구체화시켰다. 또는 다른 말이 뭐가 있냐면 형상화시켰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앞으로도 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여기서도 나오죠? 달에 의탁해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달은 왜 기원의 대상이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생각이 많아지는 밤에 이렇게 밝게 비추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 4번만 할게요. 자, 영궁가요.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애정 노래로 바꾸어 표현한 작품이 이제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사랑 노래이나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한 노래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충신연주지사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왜 여성화자를 내세웠냐? 여성화자로 내세웠을 때 훨씬 더 애절한 효과를 주니까. 그래서 여성화자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특히 조선에 들어서면 창작한 주체는 남성이나 실제 화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아지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